우리는 지난 시간에 6.25 전쟁에 대해 살펴봤고요. 오늘은 이승만 대통령이 재임하던 시기 1948년부터 1960년까지 이승만 대통령이 재임을 했는데요. 그 시기를 살펴보고 북한의 상황 간략하게 살펴보고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이 물러난 다음에 등장했던 장면 정부에 대해서까지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로는 93쪽입니다. 자, 이승만 대통령이 어떻게 뽑혔는지 생각해보면 국회에서 간접선거를 통해서 뽑혔습니다. 1948년 재헌국회가 만들어지고 헌법을 만들고 대통령을 뽑았다 이야기했었죠. 이 첫 번째 국회, 재헌국회는요, 임기를 2년만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1950년에 제2대 국회의원 선거를 했고요. 국회의원 선거 결과를 보니까 이승만 정부에 비판적인 사람들이 많이 당선되었더라. 이 당시에 이승만 대통령이 국회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는데 왜 그랬냐? 국민방위군 사건이라 그래서 중간에서 군사비를 가로챕니다. 그것 때문에 수많은 청년들이 얼어 죽고 굶어 죽는 사건이 발생해요. 군대에 이제 가야 되는 청년들이. 그 다음에 거창 양민 학살 사건이라 그래서 이제 북한군과 내통한다는 의심을 받은 마을 주민들을 학살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이 국민방위군 사건이나 거창 양민 학살 사건의 책임자들을 이승만 대통령이 제대로 처벌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론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그게 이제 국회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때 근데 대통령은 4년씩 2번 할 수 있게 되어 있었어요. 지금 오늘날의 미국처럼 그런 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은 한 번 더 대통령을 할 수 있는데 그 한 번 더 대통령을 하려면 국회가 대통령을 뽑아줘야 됩니다. 근데 2대 국회의원이 이제 이승만 대통령에게 비판적인 사람들이 많으니까 국회를 통해서는 대통령이 되기 힘들겠구나 라고 판단을 하게 되었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개헌이라는 거를 해야 됩니다. 개헌. 자, 어떤 개헌을 해야 되냐? 밑에도 나오지만 직선제 개헌을 해야 됩니다. 직선제라는 거는 국민들이 직접 투표를 하는 거죠. 자, 근데 이 직선제 개헌을 하려고 하니까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적인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겠죠. 그래서 비상한 수단을 사용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계엄령을 선포하게 됩니다. 이때가 1952년이래요. 아직 6.25 전쟁 중이고요. 장소는 임시수도인 부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쟁 중에 임시수도인 부산에 빨치산 부대, 그러니까 북한군이 잠입했다라고 하는 명분을 내세워서 계엄령을 선포하게 됩니다. 자, 그 계엄령을 이제 국회의원들은 당연히 막으려고도 했죠. 그래서 해제 결의도 하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듣지 않고요. 부산 정치파동이라는 것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 부산 정치파동을 통해서 야당 국회의원들을 탄압하는데 몇몇 국회의원들은 이제 막 잡혀가기도 해요. 공산당과 연루되었다 해가지고 한 10명 정도 국회의원들이 이제 국제공산당 사건이라는 거에 관련돼서 끌려가기도 합니다. 그렇게 이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해놓고는 야당 국회의원들까지 전부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경찰과 군대로 국회 출입을 통제하고 그리고는 이제 개헌 투표를 한 거예요. 국회에서는 특별한 일이 아니면은 이름을 밝히고 투표를 합니다. 그래서 이 발췌 개헌 당시에 기립표결이나 거수표결을 했다. 국회의원 개개인의 그 신분을 가리지 않았다는 걸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군대와 경찰을 통해서 강압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 그 이전에 부산 정치파동을 통해서 야당 의원들에게 이제 공포심을 심겨줬죠. 자, 그렇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개헌안에 찬성을 했고 그래서 대통령 직선제로 개헌이 됩니다. 근데 이 개헌의 이름을 보니까 발췌 개헌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발췌라는 말은 어디서 뽑아온다라는 건데 이 당시에 여당이었던 이승만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만든 자유당이 주장한 개헌, 대통령 직선제 개헌입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이제 야당 측 사람들이 주장했던 것이 이제 내각 책임제 개헌이었는데 내각 책임제에서 이제 아주 일부 요소만 가지고 온 겁니다. 그 아주 일부 요소라는 거는 국회가 내각을 불신임할 수 있다는 건데 그러니까 장관들을 국회가 쫓아낼 수 있는 뭐 그런 권한을 조금 준 거예요. 대통령 직선제와 내각 책임제의 아주 일부를 뽑아서 섞어서 만든 게 발췌 개헌의 내용입니다. 자, 그렇게 대통령 직선제로 개헌이 되니까 이제 대통령은 누가 뽑죠? 국민들이 직접 뽑습니다. 아직 전쟁 중이죠. 전쟁 중에 지도자를 바꾸는 거는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가까운 예로 저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도 사실 원래 대통령 다시 뽑아야 되거든요. 근데 아직 안 뽑고 있어요. 왜 그러냐? 전쟁 중이기 때문에. 이 당시 우리나라 국민들에게도 비슷한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이제 대통령 선거에서 이승만 대통령을 뽑게 되는 거죠. 근데 웃긴 거는 이승만 대통령이 이때 다시 대통령에 나갈 수 있는 또 다시 뽑힐 수 있는 상황이 됐는데 본인은 대통령에 나가지 않겠다라고 갑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이승만을 지지하던 수많은 단체들이 막 혈서도 쓰고 읍소도 하고 시위도 하고 그래서 이승만이 국민들이 원한다면 내가 대통령에 나가겠다 뭐 이렇게 했던 해프닝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제2대 대통령의 이승만 대통령이 다시 당선되고요. 그리고 이제 3대 총선이 전쟁 후에 실시되고 이 3대 총선에서는 여당이었던 자유당이 승리를 하고 개헌선을 넘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그 수를 활용해서 다시 한번 개헌을 해보자. 어떤 개헌? 3선 금지 조항 적용을 폐지하자. 무슨 얘기냐? 대통령은 2번까지밖에 못하는데 3번 이상도 할 수 있게 하자. 근데 모두한테 그런 게 아니라 개헌 당시의 대통령의 한 해라고 하는 제한을 만들었습니다. 개헌 당시의 대통령이라고 하면 이승만 대통령이죠.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만 2번, 3번, 4번 여러 번 할 수 있게 하자라고 하는 개헌안을 내놓게 됩니다. 이제 그 개헌안을 표결에 붙였는데 제적의원 3분의 2 이상인 163표가 나와야 되는데 이게 나오지 않은 거예요. 135표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부결, 통과가 안 됐죠. 근데 이 계산을 해보니까 3분의 2를 계산하면 135.3333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부결입니다. 땅땅땅 하고 회의가 끝났는데 이제 그 다음에 뭐 유명한 수학자, 뭐 법률가 뭐 등등 여러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135.3333 0.3333은 사람이 아니잖냐. 그러니까 135로 4452 반올림 하면은 135가 맞다. 이렇게 빠득빠득 우겨서 개헌안이 통과됩니다. 야당에서 반발했지만 그냥 통과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은 이제 2번 대통령을 했지만 이제 몇 번까지 가능하죠? 3번도, 4번도, 5번도 가능해진 상황이 됩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대통령 선거가 1956년에 시행되는데요. 대선에서 신익희라고 하는 분이 이제 민주당, 야당의 대통령 후보로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분이요, 정부를 비판하면서 엄청난 인기를 끌었는데 갑작스럽게 돌아가십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대통령 후보 중에 뽑을 만한 사람이 이승만 대통령밖에 없네. 그래서 3대 대통령에도 이승만 대통령이 당선이 됩니다. 자, 근데요, 3대 대통령 선거가 이제 후보가 크게 3명 있었어요. 이승만 대통령, 민주당의 신익희, 그리고 무소속의 조봉암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자, 근데 1위, 2위를 다투던 신익희 선생이 돌아가시면서 신익희 선생을 지지하던 표가 어디로 많이 갔냐? 무소속인 조봉암 후보에게로 좀 갔습니다. 무효표도 엄청 많이 나왔다 그래요. 신익희 선생이 돌아가셨지만 나는 그냥 신익희 선생 돌아가셨지만 찍을래 하면서 무효표도 많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이승만 대통령을 다시 못 찍겠다는 사람들이 조봉암에게 표를 많이 던지게 되면서 이 조봉암이 거의 30%의 지지를 받게 됩니다. 30%는 상당한 숫자죠. 이걸 만약에 이 인기를 가지고 당을 만든다, 그리고 그 당이 그 표를 얻는다 그러면은 3분의 1의 의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인기입니다. 그리고 이 조봉암이 나중에 이제 진보당이라고 하는 혁신계라고 불리는 진보주의 정당을 만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3대 대통령 선거에서요, 부통령도 같이 뽑는데 부통령은 자유당 사람이 아니라 민주당 사람이 뽑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은 여당, 부통령은 야당인 상황이 된 거예요. 미국은 부통령과 대통령이 러닝메이트로 한꺼번에 뽑히지만 이 당시 우리나라는 부통령 따로 대통령 따로 이렇게 뽑는 구조였는데 부통령에는 민주당에서 당선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승만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이 높은 득표를 받기도 하고 부통령에 당선되기도 하니까 이거에 대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이승만 정부는 반공을 내세워서 이제 독재를 강화하려고도 했는데 이제 반대 세력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정치적인 사건들을 일으켜서 탄압하기 시작합니다. 자, 제일 대표적인 사건이 진보당 사건인데요. 이제 조봉암이라는 분이 진보당을 만들었다고 그랬죠. 이 진보당은 평화통일을 주장하는 혁신계열 정당이었습니다. 평화통일을 주장한다는 것은 반공을 강조하는 이승만 정부에게는 딱 상극인 존재잖아요. 그래서 이 진보당 간부들과 조봉암을 간첩죄로 이제 엮어서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 이렇게 탄압하게 됩니다. 그래서 간첩과 대통했다는 이유로 사형을 내리게 되는데요. 이제 재심을 청구했는데 그걸 기각시키고 바로 사형을 집행해버리는 좀 무지막지한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국가보안법을 개정하게 되는데 국가보안법을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 국가보안법 개정 과정을 국부법 파동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이 강화된 내용이 뭐냐? 대통령 욕하면 어떻게 되냐? 10년 징역을 살 수도 있게 돼요. 그 다음에 간첩 혐의를 받게 되면은 여러 법적인 권리들을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국보법에 내용을 넣게 됩니다. 정부 눈밖에 나서 간첩 혐의를 받는 순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경향신문을 폐간시켰는데 이 경향신문은 이 당시에 민주당을 지지하는 신문이었습니다. 경향신문은 가톨릭 계열에서 가지고 있던 신문이었는데 이 당시에는 그랬어요. 지금은 아니지만 이 장면, 부통령이 된 장면이 독실한 가톨릭 신자였습니다. 그래서 장면과 민주당을 지지하는 신문이 경향신문이었고 이 경향신문에 이제 정부 비판 글이 하나 실리게 되는데 그걸 빌미 삼아서 신문을 폐간시키게 됩니다. 그 이후로는 이제 한동안 새로운 언론사를 만들려면 허가를 받아야 됐어요. 자, 그럼 북한으로 잠깐 넘어가서 북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북한에서는 김일성이 1인 독재 체제를 강화해 나가게 됩니다. 광복 후에 소련이 밀어줘서 이제 김일성이 집권을 하게 됐었죠. 근데 처음에는 김일성이 완전히 혼자 권력을 독점한 게 아니라 뭐 김두봉이라든가 김원봉이라든가 박헌영이라든가 이런 여러 좌익 계열의 지도자들과 같이 정치를 이끌어 나가면서 그 중에 1인자 정도의 느낌이었다면 이제 하나씩 둘씩 숙청해 나가면서 유일한 권력자로 우뚝 서게 됩니다. 6.25 전쟁 끝나고 나서 전쟁 실패의 책임을 물어서 박헌영, 이제 남로당을 이끌었던 사람이죠. 박헌영을 제거하는데 박헌영 같은 경우에 미국의 간첩으로 물려서 죽게 되고요. 그리고 박헌영이 6.25 전쟁 시작 전에 북한이 쳐들어가면 남한에 있는 남로당 사람들이 다 들고 일어나서 쉽게 이길 수 있을 거다, 뭐 이런 호언장담도 했다고 해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죠. 그래서 그런 책임을 물어서 박헌영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김일성의 독재를 반대하는 연안파, 소련파. 연안파는 중국에서 활동하던 사회주의자들이고요. 소련파는 소련과 함께 들어온 사회주의자들이었는데 김일성을 지지하지 않는 여러 세력들을 전부 제거한 겁니다. 그 과정에서 김원봉 같은 사람들도 숙청이 됩니다.
그래서 김일성의 1인 독재 체제가 확립이 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등장한 게 주체 사상이라는 거예요. 주체 사상. 이 주체 사상이라는 거는 중국도 소련도 아닌 북한만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론을 만들자 뭐 이런 이야기인데 왜 그랬냐? 이 김일성이 1인 독재 체제를 만들어가는 이 시기에 중국과 소련이 그러니까 공산권의 큰 두 나라가 서로 갈등하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북한이 누구의 편을 들어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아니다. 우리는 독자적인 노선을 가자 하면서 들고 나온 게 주체 사상이라는 사상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남북 분단은 고착화되어 가게 되는데 남한은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6.25 이후에 북한에 대한 적개심을 또 활용해서 공산주의를 무찌르자 반공을 내세우면서 독재 체제를 강화했고요. 북한에서는 김일성이 이제 주체 사상을 내세운 사회주의 독재 체제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북한은 이제 전쟁 이후에 전후 복구 사업을 통해서 우리보다 조금 더 빠르게 경제 성장을 해 나가게 되는데요. 사회주의 국가들도 북한을 도와줍니다. 이제 서방 세계가 우리나라를 도와준 것처럼 사회주의 국가들도 북한을 많이 도와줬는데 그 지원을 바탕으로 경제개발 3개년 계획, 우리는 나중에 5개년 계획하는데 북한 애들은 3개년 계획을 했어요. 이 3개년 계획을 통해서 경제력을 꽤나 빠르게 회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사회주의 경제 체제를 확립하는데 토지, 생산수단 및 소규모의 개인 상공업까지 협동화를 추진했다. 이 사회주의 혹은 공산주의에서는 생산수단, 그러니까 땅이나 공장이나 기계나 이런 것들을 공동체가 소유해야 된다라고 하는 관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 공동체는 또 국가에 귀속되는 사실 완벽한 공산주의 세계는 국가도 없다고 하는데 아무튼 완벽한 공산주의 세계는 이 세상에 없으니까 아무튼 그래서 협동화라는 걸 추진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협동화된 경제 생산 요소들은 국가가 통제하고 또 거기서 생산된 것들을 이제 국가가 분배하는 그런 사회주의 경제 체제를 만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북한이 중공업으로 산업 구조를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천리마 운동이라는 거를 추진하게 되는데 이제 노동 생산력, 그러니까 생산량을 더 늘리기 위해서 주민들을 막 채근한 거예요. 이게 이제 자발적인 노동 의욕을 끌어내고자 했다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강제적인 방식으로 진행되면서 사람들이 강제로 시키면 사실 별로 하기 싫죠. 그리고 내가 더 열심히 한다고 해서 나한테 더 많은 것이 돌아오는 그런 사회 구조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의 희생에 의존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한계에 봉착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다시 우리나라로 돌아서요. 교과서로는 97쪽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반공 독재 체제를 강화하고 있었다 그랬는데 1950년대 후반이 되면은 우리나라 경제가 좀 침체됩니다. 경제가 왜 침체되냐? 미국이 우리나라한테 많은 것들을 도와줬다라고 했는데 미국도 이제 조금 힘에 부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와주던 것들이 그냥 공짜로 도와주던 것들이 이제 빌려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좀 바뀌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우리나라 경제는 타격을 받게 되고요. 경제가 안 좋아지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게 뭐냐? 정부에 대한 지지율이 떨어집니다. 이거는 이 1950년대 후반뿐만 아니라 우리 앞으로 배울 여러 가지 사건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자, 그래서 1950년대 후반에 정부에 대한 지지율이 떨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권력을 유지하고자 했던 이승만 정권이 어떤 일을 했는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15 부정선거입니다.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세 번째 대통령까지 했죠. 이제 네 번째 대통령을 할 순서가 다가왔습니다. 자, 이번에도 야당인 민주당에서 후보가 나왔습니다. 조병옥이라는 분이 나왔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병이 있어서 치료받으러 갔다가 돌아가세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이승만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로서는 유일한 후보가 됩니다. 이제 대통령은 이승만 대통령이 되는 게 따놓은 당상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뭐가 중요하냐? 이 당시에 이승만 대통령이 나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돌아가시면 대통령의 권력을 이어받게 되는 부통령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난 대통령 선거에 민주당에서 그러니까 야당에서 부통령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여당에서 부통령이 무조건 나와야 된다. 혹시라도 이승만 대통령이 돌아가시면 권력을 그대로 이어받아야 됩니다. 또 민주당이 부통령이 되면은 선거도 안 하고 여당 야당이 바뀌는 결과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 당시 자유당의 부통령 후보였던 이기붕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부정선거를 계획하게 됩니다. 자, 이 부정선거의 방법이 이제 사할 사전투표, 그러니까 40% 정도의 표를 미리 찍어서 넣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투표함 바꿔치기, 그 넣어놓은 통하고 이제 실제 투표된 통을 막 바꿔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을 3에서 9인조로 묶어서 투표를 하게 합니다. 이제 서로 감시하는 거죠. 누구 찍는지. 그 외에도 야당에서 선거가 잘 이루어지는지 감시하려고 보낸 참관인들을 쫓아낸다거나 그 다음에 표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이제 위조한 표까지 들어가서 너무 많이 나오니까 이 일부 표들을 막 불태운다거나 뭐 등등등등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총동원해서 부정선거를 이제 저지르는데 사실 이 저지르기 전부터 사람들이 이미 알았어요. 이렇게 할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저항이 터져나오게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대구에서 2.28 민주운동 그리고 대전에서 3.8 민주의거가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두 사건 모두 공통점은요. 이제 야당 선거 유세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니까 들고 일어났는데 누가 들고 일어났냐? 고등학생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고등학생들이요.
대구에서도 장면 부통령 후보의 선거 유세일에 학교에 등교하게 하니까, 일요일이었는데 등교하게 하니까 네, 학생들이 들고 일어났고요. 그 다음에 대전에서는 마찬가지로 부통령 선거 유세가 왔는데 학교에 묶어두려고 하니까 이 학생들이 이건 불합리하다 하면서 이제 시위를 일으키게 됩니다. 대전 38 민주이거 당시에는 대전고에서 시위가 크게 일어났고요. 그리고 38 민주이거로 묵지만 3월 10일 날 대전 상고, 현재는 우송고입니다. 거기서도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보문고, 대전공고, 대전공고는 한밭대가 됐어요. 대전여고, 호수돈여고, 대전 사범학교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이런 학교들도 시위를 계획했는데 경찰한테 사전 발각되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하지 못하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228 민주운동은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 최초의 민주화 운동이라고 알려져 있고, 또 38 민주 이거는 228 민주운동을 이어서 이제 3월 8일 이후에는 거의 전국적으로 이런 반대 시위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시위가 전국적으로 퍼져나가게 되는데 영향을 미친 그런 사건입니다. 학생들이 그럼 어떻게 이렇게 시위를 할 수 있었냐? 사실 학생들이요, 그 전에 시위 같은 데 많이 동원이 됐어요. 정부를 지지하는 단체들이 이제 뭔가 주장을 할 때 시위를 많이 했는데 그때마다 학생들을 데려와서 같이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학생들은 시위하는 방법을 배운 겁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거에 그 시위의 방법을 사용한 거죠. 그렇게 이제 민주화 운동들이 일어났었다. 자, 그렇게 이제 여러 반발이 있으면 자중하든가 안 하든가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습니다. 권력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대로 이제 부정선거를 진행하게 되죠. 그래서 3월 15일 선거날에 부정선거가 그대로 진행되는 걸 보고 마산에서는 부정선거에 항의하는 시위가 발생했고요. 이거를 3.15 의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3.15 의거 시위날에 이제 고등학생 하나가 실종이 됩니다. 그게 이제 김주열이라는 분이었는데요. 이 김주열 열사가 바다에서 시신으로 4월 11일 날 발견이 됩니다. 그 시신을 보니까 굉장히 처참했다고 해요. 최루탄이 이제 눈에 박혀서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경찰이 그 시신을 이제 갖다 버린 겁니다. 그 사실을 알고 사람들이 이제 더 분노가 차올라서 시위가 격해지기 시작했는데 정부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이 공산주의 세력이 뒤에서 조종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4월달부터는 대학생들도 시위 전면에 이제 나서게 됩니다. 자, 그래서 4월 19일 날 이제 대규모 시위를 하기로 계획을 했어요. 그래서 4월 19일 날 들고 일어나서 우리가 알고 있는 4.19 혁명이 되는 겁니다. 자, 이 4.19 혁명 날에 서울에서는 사람들이 우리 경무대로 가자. 경무대는 오늘날의 청와대입니다. 대통령이 있는 곳이죠. 자, 거기로 가자니까 경찰들이 그걸 막는 과정에서 총을 쏩니다. 그래서 수많은 희생자가 발생했어요. 서울에서만 총격이 일어난 게 아니라 이날에 이제 전국 각지에서 총격이 일어나면서 죽거나 다친 사람들이 생깁니다. 그렇게 시위가 격화되니까 이제 정부에서는 계엄령을 선포했는데 이 군대를 통해서 시위를 진압하려고 한 거죠. 근데 군대가 이때 현명한 판단을 합니다. 군대는 정치에 개입하지 않겠다. 중립적인 태도를 견지하면서 시위가 격화되지 않도록 하는 역할뿐만 아니라 이제 계엄사령관이 대통령과 이 시민 대표들을 중간에서 만나게 하려는 시도들까지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정부도 사태가 심각한 걸 알고는 이기붕이 부통령에 당선됐지만 사퇴하겠다 이렇게 발표하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시위가 지속되고 사람들이 잡혀가고 뭐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대학 교수단, 이 당시 대학 교수들은 우리나라에 그만큼 공부를 하거나 권위가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이 대학 교수들이 한 목소리를 내는 겁니다. 이제 우리 제자들이 시위하는 게 잘못된 것이 아니다. 정부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대통령 선거 다시 해라. 97쪽에 자료가 나오죠. 이렇게 대학 교수들까지 나서서 시위를 하게 되니까 이제 정부에서도 또 이승만 대통령도 이제 더 이상은 버틸 수 없겠구나. 심지어는 미국에서도 4.19 혁명이 일어나니까 미국조차 혁명, 그러니까 시위를 지지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물러나겠다, 퇴진하겠다, 또는 하야하겠다. 하야라는 표현 많이 쓰는데요.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되면서 4.19 혁명이 성공을 거두게 되는 겁니다. 이 4.19 혁명은 이제 이승만 정부의 부정부패 그리고 독재 12년여를 해왔잖아요. 그거에 항거한 민주혁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민주화 혁명을 한번 성공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비슷한 사례들, 독재가 나타나게 되면 사람들이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들고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후에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의 토대가 되었죠. 그리고 이 4.19 혁명은 우리나라에만 영향을 미친 게 아니라 아시아 최초의 민주주의 혁명, 성공한 민주주의 혁명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다른 나라들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게 4.19 혁명으로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 물러났죠. 자, 그 이후에 어떻게 됐냐? 이제 외교부 장관이었던 허정이라는 분이 대통령 권한 대행을 하면서 과도 정부가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이제 개헌을 하게 됩니다. 어떤 개헌을 했냐? 주요 내용이 내각 책임제입니다. 이거는 야당이, 그러니까 민주당이 계속해서 주장하던 거였어요. 왜냐면 이승만 대통령이 대통령 중심제에서 너무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개헌 얘기가 나올 때마다 야당은 내각 책임제 해야 된다. 내각 책임제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자,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양원제 국회, 이제 미국이나 영국처럼
국회가 상원과 하원으로 나뉘어져서 각각이 역할을 나누어 갖는 그런 시스템을 우리가 도입하게 됩니다. 그렇게 개헌을 하고 이제 새로운 헌법에 의해서 국회의원을 다시 뽑았습니다. 그게 5대 총선이었는데요. 거기서 민주당, 야당이죠. 민주당이 승리를 거두게 됐고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이 내각 책임제 하에서는 국회 다수당이 총리를 배출하게 돼 있어서 민주당의 장면이 국무총리에 선출이 됩니다. 근데 보니까 내각 책임제인데 대통령이 있네요. 대통령의 윤보선이 당선되었다고 하는데 내각 책임제에서도 국가의 대표, 국가 원수로서 대통령이 있고요. 다만 대통령이 행정권을 행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행정부의 수반이 아니에요. 행정부의 수반은 국무총리가 됩니다. 그래서 실권은 국무총리가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장면 내각 혹은 장면 정부라고도 부르고요. 제2공화국이라고도 부르는데 숫자가 붙을 때가 있어요. 제1, 제2, 제5 막 이런 식으로 붙는데 헌법이 큰 틀에서 바뀌었을 때 우리가 숫자를 바꿉니다. 그래서 대통령 중심제라는 큰 틀이 내각 책임제라는 큰 틀로 바뀌어서 제2공화국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장면 내각 시민적인 권리들을 이제 보장해 주려고 했어요. 그 이전 시기보다. 그래서 지방자치제를 실시하고 경찰을 중립화하고 그 다음에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이런 자유들을 좀 더 허용하고 그런 변화들이 나타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우리도 이제 경제가 발전을 해야 되니까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세워서 실시하려고 했지만 사실 실시는 이 다음 박정희 대통령 때 가서 실시하게 됩니다. 자, 이 제2공화국 장면 내각 시기에 이제 그 이전에 독재 정권이 물러가고 민주화 시위를 통해서 사회가 변혁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동안 억눌려왔던 수많은 불만과 요구들을 터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사회운동과 민주화 요구가 나타나게 되는데 학교에서는 학원 자율화, 학원 자율화라는 거는 이제 학교를 자꾸 정치의 도구로 사용하려고 했거든요. 학생들을 학도 호국단이라고 하는 조직으로 만들어서 이제 관제 데모, 아까 정부를 지지하는 단체들이 시위를 했다 그랬죠. 그런 거에 막 동원한다거나 학교에서 정부에 관련된 어떤 홍보 신문을 읽게 하거나 막 강제로 그런 걸 시켰는데 그런 거를 하지 말아라 이런 걸 요구하고 학도국단을 없애자. 그래서 학도국단은 실제로 없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교사들도 이제 교원 노동조합, 선생님들도 이제 선생님으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이것도 하나의 직업이니까 이제 또 학교가 여러 가지 그 정부 정책으로 인해서 많은 간섭을 받았거든요. 그런 거에 저항하는 차원에서 교원 노동조합을 만들고자 이제 시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6.25 전쟁 때 수많은 민간인 학살들이 있었어요. 그중에 특별히 거창 양민 학살, 아까 6.25 전쟁 때 이승만 대통령 지지율 떨어진 배경 중에 하나였는데 그런 진상 규명을 좀 하자 이런 요구들이 막 일어나고 이제 특별조사위원회 같은 것도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통일을 위한 남북 학생회담 개최가 제의되었다 하는데 이제 6.25 전쟁 이후에 또 이승만 정부는 반공을 내세우면서 북한과 대립각을 세웠죠. 근데 이제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우리가 통일을 하려면 좀 이야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주장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걸 이제 좌익 계열의 정당들이라든가 사회단체들이 지지를 했는데 또 심지어 북한 정부도 그래 우리 대화해보자 이렇게 하니까 이제 반공을 강하게 주장하던 입장에서는 야 너네 뭐야 북한하고 내통하는 거야? 북한하고 친하게 지내려는 거야? 하면서 엄청나게 비판하고 반발하기도 했던 내용이 이 통일을 위한 논의였습니다. 근데 이 장면 내각은요 다양한 민주화 요구를 수용하는데 미흡했대요. 왜 그랬냐? 이 장면 내각은 민주당이었는데 이 당시 민주당은 자유당과 비슷해요. 이승만을 지지하지 않고 대통령 중심제를 싫어하는 거 제외하면 성향이 굉장히 비슷한 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공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주장들 받아들이기가 힘들겠죠. 그 다음에 이 당시에 이제 부정선거 또 부정축제, 그러니까 뭔가 잘못한 사람들을 처벌하자 이런 요구들이 나오는데 이걸 적극적으로 하지 못합니다.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그랬다고 하는데요. 굉장히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특별히 이제 돈 많은 사람들은 그 돈 너네 나라를 위해 투자하면 용서해줄게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가기도 했다고 해요. 그 다음에 민간 차원의 통일운동을 반대했다. 아까 이제 민간 차원의 통일운동은 학생회담 같은 건데 북한도 막 찬성하고 너네 북한하고 내통하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비난했다고 했죠. UN 감시 하에 그렇게 선거를 한다거나 뭔가 공식적인 과정을 통해서 통일을 한다면 모를까 그런 민간 차원에서 통일운동하는 거는 우리는 찬성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시민들은 뭔가 사회가 많이 바뀔 줄 알았는데 정부 바뀌었고 조금 예전보다는 이제 다양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하지만 가시적인 변화가 별로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계속해서 시위가 일어납니다. 그렇게 되니까 사회가 오히려 혼란하게 보이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죠. 그 혼란을 두고 볼 수 없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다음 시간에 등장하게 됩니다.